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2시간 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려야 할 것을 찾았어요. 지금 바로 학교로 와서 교무실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가족을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건 위험해요.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예상치 못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8살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2시간 후 집은 차가운 지옥처럼 느껴졌다. 국화 향기가 여전히 코끝을 찔렀다. 내 검은색 원피스 자락에 묻은 축축한 흙냄새와 뒤섞였다. 거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며 내 귀에는 공허하게 들리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이미 천국에서 편안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가슴을 찢는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민준이는 겨우 8살이었다. 건강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말했다. 드문 의학적 이상현상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나는 방구석에 앉아 달리기 대회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의 액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남편 준호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모두가 준호의 강인함을 칭찬했다. 그들은 그가 망연자실한 아내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말했다. 나는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그를 보았다. 준호는 민준이가 다니던 학교의 재단 이사장인 박 이사장에게서 포옹을 받고 있었다. 박 이사장은 마치 아들에게 하듯 준호의 등을 세게 두드리며 정신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광경은 나를 감동시켜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속이 메스꺼웠다. 침대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나의 긴 상념을 깨뜨렸다. 화면에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의 이름이 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담임 선생님이 이런 때에 전화를 했을까? 아까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가? 떨리는 손으로 녹색 버튼을 밀어 휴대폰을 귀에 댔다.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거의 공포에 질려 질식할 듯한 속삭임 같았다. 김 선생님은 겁에 질린 듯했고 마치 좁은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김 선생님은 내게 잘 들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찾았다고 말했다. 민준이의 책상 서랍에 남아있던 무언가를.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 당장 학교로 와서 교무실에서 만나자고 부탁할 때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한 가지를 강조했다.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심장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나를 마비시켰던 슬픔은 갑자기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두고 온 물건에 대한 전화가 아니었다. 이건 민준이에 관한 것이었다. 방금 아들을 잃은 엄마의 본능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뺨에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나는 그곳에 가야 했다. 위험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다. 나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나는 현관에서 여전히 박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준호에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차에 두고 온 편두통 약이 필요하고 단지 앞 편의점에 가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싶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준호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가 사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15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밤바람이 약해진 내 몸 상태에 좋지 않으니
너무 오래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가에 주차된 내 차로 서둘러 향했다. 그날 밤 민준이의 학교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아스팔트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김 선생님이 무엇을 발견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왜 준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준호는 민준이에게 완벽한 아버지였다. 준호가 김 선생님이 말한 위험과 관련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내 마음의 벽에 야생식물의 뿌리처럼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창백했던 민준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의사는 장기 기능 부전이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심각한 병력이 한 번도 없었다. 밤에 학교 건물은 으스스해 보였다. 정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나를 위해 일부러 잠그지 않은 것처럼. 학교 경비원은 경비실에 보이지 않았다. 순찰 중이거나 민준이를 위해 학교가 임시 휴교 중이라 오늘 밤 당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큰 보리수나무 아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했다. 누군가 내 차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이슬비를 뚫고 중앙복도를 향해 달려갔다. 평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끄러웠던 교실 복도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직 내 발소리만이 타일 바닥에 부딪혀 울려 퍼질 뿐이었다. 내 목적지는 2층에 있는 교무실이었다. 그 복도의 불은 꺼져 있었다. 아래 정원의 불빛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있었다. 하지만 교무실 문 아래 틈으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김 선생님이 분명 저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점점 더 나빠졌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김 선생님이 참을성 있고 친절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주 이야기하던 민준이를 떠올렸다. 김 선생님이 아까처럼 두려워했다면 분명 매우 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교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약 10cm 정도의 틈이 있어서 안을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엿보려 했다. 안의 광경을 보고 심장이 차미는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 캐비닛 근처 방구석에 몰려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두 손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들려 있었다. 그 앞에는 나를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체격, 서 있는 자세, 심지어 문 밖까지 희미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 남자는 작은 검은색 물건, 아마도 USB 드라이브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위협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집에서 늘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와 180도 달랐다. 나는 문을 천천히 밀었고 경첩이 작은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그 남자는 빠르고 경계하는 동작으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에 비쳤을 때 내 무릎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문틀을 붙잡아야 했다. 김 선생님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문 앞의 그 인물은 바로 준호였다. 내 남편. 우리가 방금 이 시간 전에 장례를 치른 내 아이의 아버지였다. 준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단지 끔찍할 정도로 무표정한 시선이 서서히 억지로 만든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방금 전 날카롭게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상황을 조작하려는 듯 흐려졌다. 그의 손에는 그 작은 물건이 굳게 쥐어 있었다. 나는 그를 보다가 이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김 선생님을 번갈아 보았다. 내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화하려고 애썼다. 준호는 집에 있어야 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나와 함께 슬퍼해야 했다. 왜 그가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위협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물건은 무엇일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혀는 굳어버렸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 떨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교무실의 정적은 숨막힐 듯했다. 오직 냉방기 소음과 김 선생님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웠다. 준호는 차분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그 정적을 깼다. 방금 전까지 차가웠던 그의 얼굴은 이제 상처받고 슬픔에 잠긴 남편의 얼굴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나를 안으려는 듯 팔을 벌렸다. 준호는 내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민준이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아 견딜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는 내일 아침 학교 측에서 교실을 정리하기 전에 민준이의 유품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책상 서랍에 남겨진 물건들을 가지러 학교에 왔다고 말했다. 그의 이유는 너무나 그럴듯했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만약 내가 몇 초 전 그의 눈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김 선생님이 방구석에서 겁에 질려 몰려있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확인을 위해 김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 여성은 몹시 두려워 보였다. 그녀의 눈은 나와 준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준호가 숨겨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자 김 선생님은 준호의 말을 긍정하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씨가 정말 민준이의 물건을 가지러 왔으며 그들은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 선생님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치마 끝을 하얗게 될 때까지 쥐어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협박당하고 있었다. 준호는 내 어깨를 꽉 감쌌다. 너무 꽉 잡아서 아플 정도였다. 그는 이 슬픔을 유발하는 곳에 오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며 집에 가자고 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 민준이의 그림책과 학용품이 담겨 있다는 작은 상자를 집었다.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준호는 아까 들고 있던 작은 검은색 물건을 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내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눈은 그 움직임을 명확하게 포착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준호가 나보다 앞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 아주 짧은 순간에 김 선생님은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내게 재빨리 다가와 살짝 비뚤어진 내 스카프를 바로 잡아주는 척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목에 닿았고 나는 그녀가 내 어깨 부분에 스카프 주름 속으로 작게 접힌 쪽지를 잽싸게 밀어 넣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한 단어를 말하며 도망쳐요.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나는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준호가 돌아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다. 나는 김 선생님이 그저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이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준호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고 내 손을 끌고 방을 나섰다. 우리는 김 선생님을 그곳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공포의 열기 때문에 녹아내릴 준비가 된 밀랍 인형처럼 조용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 같았다. 준호는 차분하게 운전했고 때때로 눈물을 닦는 것처럼 눈을 비볐다. 그는 평소 자신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틀던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틀었다. 하지만 내게 그 음악은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점점 더 세차게 유리를 때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내 손은 스카프 주름을 더듬으며 작은 쪽지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했다. 지금 당장 읽고 싶었지만 준호가 볼까봐 두려웠다.
나는 곁눈질로 준호를 쳐다보았다. 10년 동안 나와 결혼한 이 남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들을 다시 떠올렸다. 민준이가 자주 복통을 호소했던 것, 민준이가 기운이 없고 자주 잠들었던 것, 그리고 준호가 항상 민준이의 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고집했던 것. 준호는 박 이사장의 먼 사촌인 우리 가족 주치의가 민준이의 상태를 가장 잘 안다며 다른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항상 막았다. 그 퍼즐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하며 끔찍한 그림을 형성했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한결 조용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돌아갔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이 마당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어지럼증이 심해서 빨리 자고 싶다고 핑계를 댔다. 준호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그저 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곳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빴다. 준호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 주름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학교 공책에서 찢어낸 종이였다. 글씨는 급하게 쓴 날림체였다. 아마도 내가 아까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쓴 것 같았다. 나는 희미한 침대 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읽었다. 민준이는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약이 저용량 독극물로 바뀌었어요. 민준이 방에 있는 고민형을 확인하세요. 가기 전에 뭔가를 녹음했어요. 조심해요. 당신 남편은 위험해요. 내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무릎은 더 이상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이. 그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고 그 살인자는 이 집에 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슬픔에 잠긴 아버지인 척 연기하고 있다. 방금 느꼈던 고통은 불타오르는 분노로 변했다. 내 눈물은 즉시 말라버렸다. 지금은 울면 안 된다. 나는 이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일어나서 주 침실 옆에 있는 민준이의 방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베이비 오일과 파우더 냄새가 여전히 이곳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이의 특유의 향기였다. 이 방은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레고 장난감, 슈퍼히어로 포스터, 그리고 동화책으로 가득했다. 그의 침대 위에는 민준이가 잘 때 항상 껴안고 자던 커다란 갈색 곰인형이 앉아 있었다. 그 인형은 2년 전 내 생일 선물이었다. 나는 그 인형에 다가갔다. 내 손은 그 부드러운 털을 만질 때 떨렸다. 나는 인형의 배 부분을 더듬으며 특이한 점을 찾았다. 인형의 등 부분에 약간 거친 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으로 한 번 열었다가 대충 다시 꿰맨 것 같았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바느질을 배운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책상 위에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해 나는 그 바느질을 조금씩 뜯어냈다. 인형의 뱃속 하얀 솜 사이에 작은 디지털 음성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 기계는 내 친구 민혁이가 민준이에게 사준 탐정 놀이 장난감이었다. 민준이는 스파이 놀이를 아주 좋아했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약하고 쉬어서 들렸다. 오늘 아빠가 빨간색 약을 준 뒤로 또 배가 아팠어. 맛이 너무 써. 엄마가 준 약이랑은 달라. 엄마한테 말하기 무서워. 그때처럼 아빠가 또 화낼 거야. 아빠는 이게 내가 튼튼해지는 슈퍼 비타민이랬어. 근데 왜 더 아픈 거지? 그 후 녹음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걱정 마세요. 박 이사장님.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주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가 죽으면 할아버지로부터의 유산은 후견인인 제 계좌로 들어올 겁니다. 약속대로 반으로 나누죠.
재단 토지 등기가 명의 이전 준비가 되었는지나 확인해 주세요. 녹음이 끝났다. 그 방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느껴졌다. 나는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참기 위해 내 입을 막았다. 내 몸은 심하게 떨렸다. 내 남편, 그는 유산을 위해 우리 아이를 죽였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민준이의 이름으로 남겨주신 유산. 준호는 이 모든 것을 박 이사장과 함께 계획했다. 그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다. 갑자기 민준이의 방문 손잡이가 움직였다. 누군가 밖에서 열려고 했지만 나는 안에서 잠가 두었다. 지은아, 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어조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숨겨진 위협을 담고 있었다. 왜 문을 잠갔어? 안에 있구나. 문 열어. 지은아, 아직 안 자는 거 알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문 열어. 내가 부수게 만들지 마. 나는 문에서 물러나 고민형과 녹음기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나는 덫에 걸렸다. 내 아이의 살인자가 바로 문 뒤에 있었고 그는 내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마치 튼튼한 티크 나무 문이 찢어질 준비가 된 종이장인 것처럼 준호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어조로 내 이름을 외쳤다. 공황과 순수한 잔인함이 뒤섞인 어조였다. 그가 문에 몸을 부딪힐 때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흔들렸다. 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과 함께 나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릴 것임을 알았다. 준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핏줄을 재산을 위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고민형을 꼭 껴안았다. 마치 그 무생물이 밖의 괴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녹음기는 이미 내 원피스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 가장 소중한 물건. 나는 엄습하는 공황 속에서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민준이의 방은 2층에 있었다. 하지만 집 옆에 큰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가지들이 이 방의 작은 발코니 쪽으로 꽤 가깝게 뻗어 있었다. 예전에 민준이가 무모하게 그 나무를 타는 것을 자주 혼냈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의 어린 시절 장난기가 엄마의 목숨을 구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쇠를 풀고 창문을 활짝 밀어 열었다. 빗방울을 머금은 밤바람이 즉시 내 얼굴을 차갑게 때리며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시야를 가리는 물의 장막을 만들었다. 하지만 천둥 소리가 적어도 내 움직임 소리를 감춰주었다. 내 뒤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문경첩이 준호의 힘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발코니 난간 위로 올라갔다. 내 발은 젖고 미끄러운 나뭇가지를 더듬어 디딜 곳을 찾았다. 평소 나를 괴롭히던 고소공포증은 훨씬 더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작게 뛰어 두 손으로 꽤 두꺼운 나뭇가지를 잡았다.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을 긁어 따가웠지만 나는 비명을 참았다. 흠뻑 젖은 긴 원피스는 무겁게 느껴졌고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결정적인 몇 초 동안 내 움직임을 방해했다. 나는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힘껏 잡아당겼다. 이 옷 따위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발이 질퍽한 옆마당 잔디에 닿는 순간 위에서 큰 쿵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의 방문이 부서졌다. 나는 힐끗 올려다보았고 불이 환하게 켜진 방문 앞에 서 있는 준호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발코니 쪽으로 달려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밤의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나는 입을 막고 큰 나무줄기에 몸을 바싹 붙이며 숨을 죽였다. 번개가 쳐서 순식간에 마당을 밝혔다. 만약 그때 준호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면 내 인생은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세찬 비가 그의 시야를 가린 것 같았다. 그는 좌절감에 찬 비명, 끔찍하고 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내가 옷장이나 화장실에 숨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차갑고 진흙투성이인 맨발로 나는 뒷문으로 향하는 집 옆벽을 따라 살금살금 달렸다. 나는 준호가 곧 내가 방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안 전체와 마당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경비원이나 그의 수하들을 동원하기 전에 이 주택단지를 벗어나야 했다. 박 이사장은 인맥이 넓었고 나는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몰랐다. 모든 나무 그림자가 숨어있는 적처럼 보였다. 내 숨은 헐떡였고 필사적으로 참아낸 흐느낌과 뒤섞였다. 미소 짓는 민준이의 얼굴이 비를 뚫고 계속 달릴 초자연적인 힘을 주었다.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할 집을 떠나며 이제는 살인자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을 나는 정원사가 보통 사용하는 뒷담에 작은 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 단지 뒤의 거리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야기 캐러민 떨어진 주요 도로를 향해 계속 달렸다. 주머니 속에서 흠뻑 젖은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나는 받을 용기가 없었다. 분명 준호일 것이다. 나는 폐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계속 달렸다. 이미 문을 닫은 상가 앞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다.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 있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다. 민혁. 민혁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고한 탐사보도 기자이며 종종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었다. 나는 그가 아직 잠들지 않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민혁의 잠긴 듯한 굵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다. 막힌 목소리와 눈물이 뒤섞인 채 나는 단지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민혁아, 나 좀 도와줘. 준호가 민준이를 죽였어. 지금 당장 대로변 주유소 근처로 와서 나 좀 데려가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와. 나는 민혁이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GPS로 내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 나는 상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준호가 나를 찾기 전에 민혁이 오기를 바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기다렸다. 15분이 15년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모든 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 심장을 택게 했다. 그것이 준호의 검은 SUV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마침내 낡은 회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민혁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즉시 조수석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다. 민혁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 모습은 분명 끔찍했을 것이다.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이며 스카프는 엉망이고 얼굴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창백했다. 민혁은 많이 묻지 않고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아 내 주택가에서 고속으로 멀어졌다. 그는 내 눈빛만으로도 이 상황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따뜻한 차 안에서 내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며 남겨진 깊은 피로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민혁은 뒷좌석에 있던 자신의 재킷을 내게 주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내 차가운 손을 잡아 힘을 주려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의 전화부터 학교에서의 만남, 준호의 진짜 얼굴, 그리고 고민형 속 민준이의 음성 녹음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은
못을 토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내가 민준이의 목소리와 준호가 박 이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을 틀었을 때 민혁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고 급정거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고 턱은 굳어졌다. 그는 운전대를 세게 치며 준호와 박 이사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민혁은 그 녹음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었다. 기자로서 그는 감정이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증거가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 고위층에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다. 만약 우리가 섣불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이 증거는 사라지거나 더 나쁘게는 증언하기도 전에 우리가 입막음 당할 수도 있었다. 민혁은 나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돌아가신 삼촌의 작은 아파트로 그의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그곳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본부가 될 것이었다. 가는 길에 민혁은 숨막히는 침묵을 깨기 위해 라디오를 켰다. 자정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교통 뉴스였다. 하지만 갑자기 뉴스 앵커가 내 피를 닿게 하는 속보를 읽었다. 비둘기길 초등학교 마당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사인 김모 씨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정적인 추정으로는 피해자가 학교 건물 3층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 세상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나는 차 안에서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질렀다. 김 선생님, 그들이 그녀를 죽였어. 준호와 박 이사장이 그녀를 죽였어. 자살이라고? 그건 내가 들어본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야. 김 선생님은 자살할 리가 없어. 그녀는 방금 내게 단서를 주었어. 그녀는 민준이를 구하고 싶었어.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어. 그리고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죄책감이 민준이의 죽음보다 더 세게 내 가슴을 쳤다. 만약 내가 더 빨리 왔더라면, 만약 내가 그녀를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더라면, 하지만 나는 그녀를 그 괴물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엉엉 울며 차 대시보드를 두드렸다. 민혁은 다시 차를 세웠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품에 안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나를 마비시켰던 슬픔은 서서히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굳어졌다. 내 눈물은 멈췄다. 나는 민혁의 품에서 벗어나 앞에 어두운 길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김 선생님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했다. 도망쳐서 싸우라고 부탁하던 그 눈빛.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민준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증인을 죽이고 뉴스를 조작하여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한 엄마다. 정의를 위해 세상을 불태울 준비가 된 여자의 눈빛. 나는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민혁에게 말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민혁아, 감옥 같은 걸로는 안 돼. 너무 쉽잖아. 나는 그들이 내 인생을 파괴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뿌리째 파괴하고 싶어. 나는 그들이 민준이와 김 선생님이 느꼈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싶어. 민혁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급격한 변화를 보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사이의 무언의 맹세에 동의했다. 우리는 오늘 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놀아줄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 음성 녹음만으로는 박 이사장이 고용할 수 있는 비싼 변호사에 의해 법정에서 디지털 조작으로 반박될 수 있다. 우리는 그 독극물 병이 필요하다. 준호가 바꾼 그 약, 그 물건은 분명 어딘가에 아직 있을 것이다.
준호는 꼼꼼하면서도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거나 나를 찾느라 당황해서 제대로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먼지 쌓인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원피스를 버리고 민혁의 삼촌이 남긴 평상복을 빌려 입었다. 연약하고 순종적인 지은이라는 정체성은 민준이와 함께 죽었다. 내일 나는 그 뱀의 소굴로 돌아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몽으로서. 우리는 준호의 집과 사무실에 다시 잠입할 전략을 세웠다. 나는 준호가 비밀스러운 물건들을 어디에 숨기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서재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그가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금고.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그가 그것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민준이의 생일.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아들의 생일을 보안키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일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함께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세운 거대한 계획을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민혁 삼촌의 낡은 아파트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내 얼굴의 반사를 바라보았다. 평소 아름답게 늘어뜨렸던 내 긴 머리는 이제 칙칙한 짙은 남색에 인스턴트 스카프로 단단히 덮여 있었다. 번거롭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주 쓰는 종류였다. 나는 약간 큰 하늘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어젯밤 민혁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까지 갖추었다. 카드에 적힌 내 이름은 지은이 아니라 선미였다. 창백한 내 얼굴에는 색이 맞지 않는 파우더를 살짝 바르고 눈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두꺼운 태안경을 썼다. 성공한 사업가에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 지은은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죽었다. 이제 서 있는 것은 가슴속에 타오르는 복수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엄마였다. 민혁은 박 이사장의 사무실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준호가 운영이사로 일하는 곳이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하지만 위험이 컸다. 매주 금요일에는 보통 외부 업체에서 청소팀이 교체되어 주말 전에 대청소를 했다. 민혁은 그들의 일정 시스템을 해킹하여 내 가명을 출석 명단에 넣는데 성공했다. 내 임무는 접근이 제한된 임원층으로 들어가 준호의 사무실 금고에서 그 독극물의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준호가 내가 도망친 후 우리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물을 그곳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준호는 분명 내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이 그의 교활한 생각으로는 가장 논리적인 은신처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가 담긴 트롤리를 끌며 뒷문으로 들어가는 다른 청소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 경비원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들이 사장 부인을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나 박 이사장 같은 사람들은 청소부 같은 작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오물을 치우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얼굴도 없고 신분도 없는 나는 보안검사를 쉽게 통과했다. 화물 엘리베이터는 나를 준호의 사무실이 있는 12층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층의 복도는 조용하고 차가웠으며 발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희미하게 라벤더 향기 나는 방향제 냄새가 났다. 항상 준호의 근무복에 배어있던 것과 같은 향기였다. 즉시 속이 메스꺼워지며 그 남자의 위선을 상기시켰다. 나는 운영이사라고 적힌 이중문 쪽으로 트롤리를 밀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민혁은 물건을 부주의하게 두는 버릇이 있는 준호의 신임하는 직원 중 한 명의 카드에서 데이터를 복사한 복제 출입 카드를 내게 챙겨주었다.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문이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방은 넓고 호화로우며 차가웠다.
우리 가족 즉 나, 준호, 그리고 민준이의 사진이 그의 책상 뒤 벽에 여전히 크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는 민준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준호는 그 사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동료들 앞에서 완벽한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가면으로 걸어두었다. 왼쪽 벽의 추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떨리지만 재빠른 손으로 나는 그 그림을 내리고 디지털 금고 패널을 발견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비밀번호는 민준이의 생일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눌렀다. 317. 녹색 불이 켜지고 금고 문이 열렸다. 나는 그 약병을 찾기를 바라며 심장이 기대감으로 뛰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봤을 때 금고는 약병 없이 비어 있었다. 오직 토지 증서 서류 뭉치, 몇 뭉치의 현금, 그리고 준호의 이중 여권만 있었다. 실망감이 나를 덮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옷 단추에 숨겨진 카메라로 그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재단 자산을 준호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전한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이었다. 이것은 부패의 증거였다. 하지만 살인을 증명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와 낭낭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문 쪽으로 다가왔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즉시 서류를 닫고 서둘러 그림을 빗돌게 다시 걸고 걸레를 집어들었다. 나는 방구석에 있는 큰 소파 뒤에 몸을 웅크렸다. 책상 다리에 먼지를 닦는 척하며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호가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개인 비서인 유라였다. 나는 숨을 참으며 소파의 그림자 뒤로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 애썼다. 그들은 문을 등지고 있고 높은 서류 캐비닛에 가려진 소파 위치 때문에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에 내가 들은 것은 내 피를 머리끝까지 끓게 만들었다. 준호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잔에 술을 따르며 크게 웃고 있었다. 유라는 준호의 책상 가장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내 남편의 팔을 어루만졌다. 그들은 민준이의 죽음을 마치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 프로젝트처럼 이야기했다. 유라는 장례식에서 완벽하게 연기한 준호를 칭찬했다. 그녀는 준호의 눈물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박 이사장조차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 작은 짐을 제거한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는 민준이를 돈만 낭비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내 아버지의 유산을 현금화하는데 주된 장애물인 병약한 아이라고 불렀다. 내 손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굳게 쥐어졌다. 그 고통이 내가 뛰쳐나가 그 두 사람의 목을 조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들의 얼굴을 핥히고 싶었다.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 내가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가져온 작은 도청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열한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그들은 다음 달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상황이 진정되고 유산이 현금화된 후에 그들은 심지어 우울증으로 하수구에서 시체로 발견될 미친 아내라며 도망친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걱정 마, 자기야. 준호가 유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예전에 항상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던 그 목소리는 이제 독사의 쿵해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은이는 약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누가 믿겠어. 박 이사장님이 다 처리해놨어. 경찰, 법의학 의사, 모두 우리 주머니 속에 있어. 그 독약병도 오늘 아침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으로 버렸어. 흔적은 없어. 우리가 이겼어. 그 말을 듣고 독약병을 찾으려는 희망은 사라졌지만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오만한 구두 자백과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킨 그들의 계획. 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 나는 분노의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내 은신처에서 10분을 기다렸다.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더 큰 복수심을 품고 그 방을 나왔다. 떠나기 전에 나는 작은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나는 어젯밤부터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민준이의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위 준호의 책상 정중앙에 놓았다. 그의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매우 중요한 음성 녹음을 가지고 작은 본부로 돌아왔다. 민혁은 준호와 유라의 대화 녹음을 얼굴이 붉어진 채 들었다. 평소 차분하고 논리적인 그조차도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피우러 발코니로 나가야 했다. 그들의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의 현현이었다. 하지만 민혁도 이 증거가 도덕적으로는 강력하지만 법정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공격하게 만들어야 했고 범죄자가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촉매제는 공포였다. 그날 밤 우리는 심리전을 시작했다. 준호는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신비로운 것에 대한 잠재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가 내게 털어놓았던 약점이었다. 그는 항상 부정했지만 카르마를 두려워했다. 민혁은 그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우리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준호가 혼자 사는 그 집, 준호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첨단 보안 시스템을 이제 우리는 내부에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다. 우리는 민혁의 노트북으로 집안 전체의 조명, 실내 온도, 심지어 오디오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었다. 공포는 정확히 밤 12시에 시작되었다. 우리가 해킹한 거실 CCTV 카메라를 통해 나는 준호가 술을 마시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불안해 보였다. 아마도 오늘 오후 사무실 책상에서 민준이의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이 분명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이다. 나는 민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가 키보드의 버튼을 눌렀다. 준호의 집 거실 조명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깜짝 놀라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스위치를 확인하러 일어섰지만 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앉았고 단순한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분 후 우리는 준호가 자는 주 침실의 에어컨 온도를 16도까지 급격히 낮췄다. 침실 카메라를 통해 나는 준호가 잠결에 떨며 두꺼운 이불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민준이의 웃음소리 녹음을 틀었다. 어린아이의 명랑한 웃음소리였지만 방천장에 숨겨진 스피커를 통해 매우 낮은 볼륨으로 재생되어 으스스한 메아리 효과를 만들어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잠에서 깼다. 그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소리의 근원을 찾으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누구야?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는 소리를 껐다. 준호는 다시 누웠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다. 경계하며 밤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강도를 점점 높여가며 우리는 그가 편히 잠들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그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더 극단적인 것을 했다. 준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우리는 민준이가 그 독약을 마실 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녹음 소리를 틀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좋은 욕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수건만 두른 채 욕실에서 뛰쳐나오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유라의 이름을 외치며 유라가 장난을 쳤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집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 유라뿐이었기 때문이다. 분열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편집증에 걸린 준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 계획의 정점은 이틀 후 5성급 호텔에서
열릴 재단 기부 행사였다. 박 이사장이 연설을 하고 준호는 슬픔 속에서도 재단에 계속 기여한 모범적인 아버지로서 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 상의 이름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연극 무대였고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사회적 처형 무대로 바꿀 계획이었다. 민혁은 호텔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보안 허점을 통해 행사장의 프로젝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짧은 비디오를 준비했다. 그들이 준비한 달콤한 추억의 비디오가 아니라 그들이 숨긴 진실의 공포 몽타주였다. 행사 당일 밤이 되었다. 나와 민혁은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밴 안에서 상황을 감시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나는 준호가 박 이사장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매우 안 좋아 보였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유라도 그곳에 있었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준호가 다가갈 때마다 계속해서 소리치는 바람에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명백했다. 박 이사장이 준호를 무대 위로 불러 상을 수여할 때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연단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크리스털 트로피를 잡고 민준이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지금이야. 내가 민혁에게 명령했다. 민혁은 실행 버튼을 눌렀다. 미소 짓는 민준이의 사진이 나와야 할 준호 뒤에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잡음으로 가득 찼다. 초대 손님들은 놀라서 귀를 막았다. 화면의 이미지가 핏빛으로 변했고 그 다음 핏방울로 쓴 듯한 글씨체로 큰 글씨가 나타났다. 나는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다. 준호는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런 다음 준호와 유라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녹음이 건물의 주 스피커를 통해 최대 볼륨으로 재생되었다. 준호의 오만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병약한 꼬맹이, 독약은 이미 버렸어. 우리가 이겼어. 전체 공간이 경악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유라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박 이사장은 분노와 수치심을 참으며 얼굴이 붉어진 채 얼어붙었다. 준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이건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참석자들의 야유에 묻혔다. 그 공황 속에서 준호의 시선은 박 이사장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박 이사장이 자신의 경호 책임자에게 준호를 확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단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자신이 희생양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당신이었어? 준호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박 이사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이 시켰잖아. 그 유산을 나누자고 계획한 건 당신이잖아. 순진한 척하지 마. 박 이사장, 내가 망하면 당신도 같이 망하는 거야. 그 의도치 않은 공개 자백은 행사를 취재하던 수십 명의 기자 카메라에 담겼다. 혼란이 일어났다. 나는 밴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는 물렸다. 쥐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밤 재단 갈라 행사에서의 혼란은 준호와 박 이사장에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 같은 비디오와 호텔, 홀 전체에 울려 퍼진 음성 녹음은 몇 분 만에 바이럴이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대부분이 고위 관리와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던 초대 손님들은 즉시 거리를 두며 혐오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건물을 떠났다. 그날 밤 스타가 되어야 했던 준호는 선정적인 뉴스를 갈망하는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쫓기며 호텔 주방문을 통해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궁지에 몰린 시궁쥐처럼 숨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잠시 언론을 막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권력 기반이 이미 심각하게 균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가 무대 위에서 박 이사장을 유산 계획의 배우로 지목한 외침은 우리의 에이스 카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의 변호사는 분명 그것이 슬픔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것이다. 우리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이 서로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이 직접 인정하는 대면. 나와 민혁은 여전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태로 은신 아파트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 작은 성공을 축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수가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이제 사회적 도망자였다.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공식적인 경찰 도망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 숨어있고 공황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호원들이 준호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도록 내버려둔 박 이사장에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용할 틈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의 인격을 죽이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서로를 죽일 때까지 이간질할 것이다. 민혁은 추적할 수 없는 2개의 일회용 버너폰을 준비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인형들을 조종하는 배우의 인형술사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박 이사장에게 보냈다. 우리는 준호인 척했다. 그 메시지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제가 이사장님께서 서명하신 재단 자산 이전 원본,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고 제 몫을 송금하지 않으시면 그 서류는 내일 아침 검찰청 책상 위에 도착할 겁니다. 새벽 2시 항구에 있는 낡은 재단 물류 창고에서 만나죠. 혼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함께 망하는 겁니다. 민혁은 준호의 약간 오만하지만 절박한 말투를 흉내내며 그 메시지를 매우 신중하게 입력했다. 우리는 박 이사장이 편집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서류가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호텔에서의 사건 이후에는 더욱 그는 협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러, 즉 준호를 제거하러 올 것이 분명했다.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는 준호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박 이사장의 신복인 척했다. 내용은 조작적이었다. 박 이사장님께서 화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호텔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당신을 구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을 싱가포르로 보낼 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가저와 함께 소각하십시오. 새벽 2시 항구 물류 창고에서 만나십시오. 늦지 마십시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어딘가에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을 준호는 이것을 자신의 유일한 자유 티켓으로 볼 것이다. 그는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미끼는 던져졌고 두 포식자는 같은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의 함정. 새벽 2시 세찬 비가 다시 도시를 덮쳤다. 마치 우주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를 지지하는 것 같았다. 나와 민혁은 이미 현장에 먼저 와 있었다. 낡은 물류 창고는 조용한 항구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거대한 건물이었다. 바다의 비릿한 냄새와 녹슨 쇠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우리는 2층에 깨진 환기창을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넓고 텅 빈 창고 1층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고 구멍 뚫린 양철 벽 틈으로 들어오는 몇 개의 외부 가로등, 불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다. 민혁은 전략적인 지점에 몇 개의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 서버에 연결된 비공개 라이브 스트리밍에 연결했다. 그렇다. 이번에는 경찰을 끌어들였다. 민혁은 이미 강력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초기 증거인 음성 녹음을 제공하고 오늘 밤 이 창고에서 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이 장소를 포위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지만 우리는 준호와 박 이사장이 경찰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다. 정확히 2시 10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지역으로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날아다니는 먼지를 비췄다. 차 문이 열리고 박 이사장이 나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그의 개인 경호원인 듯 함께 내렸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그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혼자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오른손은 항상 재킷 안쪽에 있었는데 나는 그가 총기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노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턱은 분노를 참으며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는 창고 중앙에 서서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보았다. 5분 후 창고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준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다. 비싼 셔츠는 구겨지고 더러웠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사방을 미친 듯이 훑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준호는 망설이면서도 희망의 찬 걸음으로 박 이사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 이사장이 정말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배는 어디 있습니까? 준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창고 벽에 반사되었다.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박 이사장은 웃었다. 경멸이 담긴 마른 웃음이었다. 배라고? 내가 호텔에서 한 짓을 보고도 내가 널 살려둘 거라고 생각했나? 준호, 넌 나를 망신시켰어. 재단의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았다고. 넌 부채야, 짐이라고.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화해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떤 메시지도 보낸 적 없다. 이 바보야. 박 이사장이 소리쳤다. 재단 서류를 유출하겠다고. 나를 협박한 건 너잖아. 그 서류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 시신이 온전하게 발견되도록 고려해 볼지도 모르지. 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고 이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제3자가 개입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박 이사장에 대한 증오가 이성을 가렸다. 나를 죽이겠다고요? 우리가 민준이를 죽인 것처럼 해보시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녹음은 자동으로 언론에 보내질 겁니다. 준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런 녹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박 이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건방진 놈. 그 아이에게 독을 먹인 건 너야. 매일 밤 그 약을 그의 입에 쏟아부은 건 너라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 나는 유산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을 뿐 내 핏줄을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 위선 떨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높게 찢어졌다. 그 독극물 공급업자를 내게 소개해 준 건 당신이잖아요. 과정을 빨리 진행시키려면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당신이고요. 당신은 그 돈이 당신의 도박빚을 갚는데 필요했잖아요. 이 늙은이야. 우리 둘 다 여기선 악마라고요. 나는 위에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내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만족감 때문에 떨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서로 인정했다. 민준이 살해의 모든 세부사항, 돈이라는 동기, 다른 사람들의 연루, 모든 것이 그들의 입에서 명확하게 나왔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그들 둘 모두에게 사형 선고였다. 내 옆에 있던 민혁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밖에 경찰이 우리가 설치한 오디오 도청을 통해 모든 것을 들었다는 신호였다. 갑자기 박 이사장이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내 준호의 머리에 겨누었다. 말은 그만하지. 잘 가게. 쓸모없는 내 사위.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경찰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창고 사방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빨갛고 파란 조명이 창고 벽 틈으로 뚫고 들어왔다. 어두운 방 안에 무서운 디스코 조명을 만들어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크게 들렸다. 경찰이다. 이곳은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박 이사장은 깜짝 놀랐다. 그의 집중력은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정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야생적인 생존 본능으로 준호는 박 이사장의 늙은 몸을 덮쳤다. 그들 둘은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서 뒹굴었다. 박 이사장의 손에 있던 권총은 방구석으로 멀리 날아갔다. 두 범죄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더 젊고 강한 준호는 정신적으로는 무너졌지만 박 이사장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그 노인이 무력하게 기절할 때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은 탈출구를 찾았다. 그는 창고 뒷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달려가기 전에 그의 눈은 2층 우리 은신처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경찰 조명에 반사된 민혁의 카메라 렌즈 빛이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가 호텔에서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눈이 그곳에서 마주쳤다. 녹슨 철제 통로 위에서 나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파란색 스카프는 일부 벗겨져 더 이상 청소부 위장 얼굴이 아닌 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의 시선은 공포에서 순수한 불타는 증오로 바뀌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를 괴롭혔던 유령, 그 가짜 메시지들, 이 함정, 모든 것이 내 소행이라는 것을. 지은아, 그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야수의 울부짖음 같았다. 도망치는 대신 준호는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는 미쳤다. 그는 더 이상 밖의 경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민혁이 내 손을 잡아당겼다. 지은아, 도망쳐. 지붕으로. 우리는 그 철제 다리를 달려 창고 지붕의 비상 출구로 향했다. 준호의 무거운 발소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철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지붕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폭풍우가 우리를 맞았다. 강한 바람에 거의 비틀거릴 뻔했다. 우리는 3층 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 있었다. 아래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가 앞 지역을 봉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한 뒷지역은 여전히 어두웠다. 건물 측면에는 작은 부두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이 있었다. 빨리 내려가. 민혁이 나를 계단 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붕문이 경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걷어차였다. 준호가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났고 어디선가 주워온 긴 쇠막대를 들고 있었다. 민혁이 그를 막으려 했고 나를 위한 방패가 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쇠막대를 잔인하게 휘둘러 민혁의 팔을 쳤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고통에 신음하며 비 때문에 미끄러운 지붕 위로 굴러떨어졌다. 민혁아, 내가 비명을 질렀다. 그를 도우려 했지만 준호의 강한 손이 이미 내 스카프를 움켜쥐고 나를 거칠게 끌어당겨 뒤로 넘어지게 했다. 극심한 고통이 두피에 퍼졌다. 준호는 나를 지붕 가장자리로 끌고 가 다른 쪽에서 경찰 몇 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나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 물러서지 않으면 이 여자를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준호가 이제 그에게 총을 겨눈 경찰에게 위협했다. 경찰들은 움직임을 멈췄다. 망설이며 비가 내 얼굴을 적셔 눈물을 감추었다. 나는 내 등에 붙은 준호의 몸에서 나는 땀과 피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의 숨결은 내 귓가에서 뜨겁고 역겹게 몰아쉬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 응. 준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손이 내 목을 강하게 감싸며 천천히 졸랐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 너도 함께 가야지. 우리 가족. 거기서 민준이랑 다시 함께하는 거야. 당신은 민준이 아빠가 아니야. 내가 그를 조르는 팔을 긁으며 힘겹게 내뱉었다. 당신은 살인자야.
내 말은 그의 분노를 다시 촉발시켰다. 준호는 더욱 미쳐갔다. 그는 나를 비상계단으로 거칠게 끌고 내려가 창고 뒤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겨 주차해둔 그의 차로 데려갔다. 아까 그가 탔던 세단이 아니라 도주 중에 훔친 것으로 보이는 낡은 SUV였다. 그는 나를 조수석으로 던져넣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내 목에 겨누고 그의 넥타이로 내 손을 문 위 손잡이에 묶었다. 그는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항구 지역을 벗어나며 철조망을 들이받아 무너뜨렸다. 경찰이 즉시 추격했다. 폭풍우 속에서 끔찍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졌다.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며 신호등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몇 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사이렌이 죽음의 합창처럼 우리 뒤에서 울려 퍼졌다. 내 몸은 좌우로 내던져졌다. 머리는 창문에 여러 번 부딪혔다. 멈춰, 준호.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소리쳤다. 닥쳐. 그가 운전대를 치며 소리쳤다. 나는 다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감옥에서 썩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멀리 갈 거야, 지은아. 아주 멀리. 우리 차는 보수공사 중인 고가도로를 향해 달렸다. 그곳의 도로는 공사 콘크리트 방호벽 때문에 미끄럽고 좁았다. 앞에서 나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이미 길을 막고 설치된 것을 보았다. 경찰 조명이 눈을 부시게 했다. 뒤에서는 추격 차량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준호는 바리케이드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차는 젖은 아스팔트에서 통제력을 잃었다. 차는 미친 듯이 돌았다. 타이어가 귀를 찢을 듯한 소리를 냈고 다리 방호벽을 세게 들이받았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졌고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앞 유리는 천갈래로 금이 갔다. 충격으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관자놀이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옆에 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중상을 입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다리는 찌그러진 차체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다가 이제 사방에서 우리 차를 포위한 경찰의 총을 보았다. 그는 웃었다. 절망적이고 애처로운 웃음이었다. 그는 부서진 대시보드에서 큰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망가진 차문을 열었다. 나를 그와 함께 다리 가장자리로 끌고 나왔다. 그 아래에는 우리를 삼킬 준비가 된 검고 거센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는 죽는다. 준호가 경찰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 유리 조각을 내 목의 동맥에 정확히 갖다 댔다. 나는 그 유리의 차갑고 날카로움이 내 피부를 얇게 베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두려움은 슬픔에 의해 모두 소진되었다. 남은 것은 이 상황을 끝내려는 결심뿐이었다. 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악마의 반사를 보았고 나는 내가 극단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남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업보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비록 내가 다쳐야 한다고 해도 고가도로 위의 폭풍우는 마치 진실과 죄악 사이의 마지막 싸움의 말없는 증인이 된 듯했다. 강한 바람이 윙윙거리며 비와 피가 섞인 내 젖은 얼굴을 때렸다. 그 아래 검은 강물이 세차게 흘러 그 안으로 떨어지는 누구든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연의 공포는 내 귓가에 닿는 준호의 숨결에서 느끼는 공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내 목 피부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너무 단단해서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얇은 베인 상처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준호는 내 뒤에 서서 우리를 포위한 수십 개의 경찰 총구로부터 내 몸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 눈부신 조명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억지로 눈을 뜨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남자의 파멸을 보고 싶었다. 준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다. 그는 헬리콥터를 요구하고 몸값을 요구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요구했다. 이미 이성을 잃은 남자의 비합리적인 요구들이었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준호에게 진정하고 나를 풀어달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 협상은 준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소나기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내 등에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비겁자의 심장 박동.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상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관 속에서 창백했던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살해당하기 전 두려워했던 김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에게는 저항할 기회가 없었지만 나에게는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었고 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준호의 발쪽을 곁눈질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아까 차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그가 나를 끌고 나오기 전에 차체에 끼어 있었다. 찢어진 바지에서 신선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는 왼쪽 다리에 불안정하게 기대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나는 추위에 떨리는 몸에 남은 모든 힘을 모았다. 나는 더 이상 내 목에 유리 조각이 더 깊이 베일까봐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의 긴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돌렸다. 목의 따가움을 무시하고 유리 조각을 쥔 준호의 팔뚝에 내 이빨을 가능한 한 깊이 박았다. 나는 분노한 엄마의 힘, 내 입에서 그의 피비린내가 느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그를 물었다. 준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소나기가 느슨해졌다. 유리 조각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젖은 아스팔트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는 오른발을 들어 이미 중상을 입은 그의 오른쪽 무릎을 온 힘을 다해 걷어찼다. 끔찍한 균열 소리,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준호의 비명은 훨씬 더 컸다. 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명. 털이 곤두서는 순수한 고통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큰 몸은 아스팔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뒹굴며 내 존재를 잊고 경찰을 잊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외의 모든 것을 잊었다. 경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몇 초 만에 그들은 앞으로 돌진했다. 나는 제복을 입은 건장한 손들에 의해 뒤로 끌려가 땅에서 여전히 울부짖는 준호로부터 멀어졌다. 몇몇 경찰관들이 즉시 준호의 몸을 짓누르고 그의 손을 등 뒤로 거칠게 수갑을 채웠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저항하며 남은 건강한 다리로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했다. 한 경찰관이 그가 경찰관의 무기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그의 왼쪽 허벅지에 경고 사격을 가해 그를 제압해야 했다. 그 총소리가 준호의 저항을 끝냈다. 그는 힘없이 늘어졌고 그의 몸 주위에 피가 고였으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물과 섞였다. 나는 경찰들 뒤에 서서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 잘생긴 얼굴은 이제 피와 진흙으로 뒤덮여 고통에 일그러진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와 나를 둘러싸고 내 목에 상처를 닦고 주황색 보온 담요로 나를 덮어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눈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들것에 실려가는 준호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들것이 내 앞을 지나갈 때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오만함도 경멸적인 시선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이 뒤쪽 의료진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의 팔은 아까 창고 지붕에서 준호의 타격으로 인한 골절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멍들었지만 그의 눈은 엄청난 안도감을 발산했다.
그는 건강한 한 팔로 내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방어선이 무너졌다. 나는 슬퍼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울었다. 다음 날 준호와 박 이사장의 체포 소식은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쇄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들의 얼굴은 계획 살인과 재단 부패의 주모자로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감옥형은 그들의 업보의 시작에 불과했다. 우주는 정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비롭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했다. 준호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로 경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더러운 길물과 자동차 쇠 조각에 노출된 열린 상처의 감염이 매우 빠르게 퍼져 궤절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의 다리 조직은 몇 시간 만에 썩어 들어갔다. 마치 그의 몸 자체가 그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차갑고 강한 약품 냄새가 나는 교도소 격리 병실에서 준호는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학적 판결을 받았다. 혈액 감염 확산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의사는 절단 수술을 해야 했다. 공기 중에는 매우 짙은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자신의 아이를 독살하여 내부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킨 준호는 이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 버려지는 것을 봐야 했다.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무릎까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히스테리적인 비명을 지르고 울고 이것이 단지 악몽이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한때 자신의 외모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고 항상 완벽하고 위험 있어 보이기를 원했던 그는 이제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었다. 그는 남은 인생을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약함의 상징이 되어 살아야 했다. 업보는 그가 민준이의 미래를 빼앗았듯이 그의 발걸음을 빼앗았다. 한편 박 이사장의 운명도 못지않게 비참했다. 오랫동안 자비로운 사회, 저명인사로 숭배받던 그 노인은 창고에서 준호에게 구타당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 물리적 타격은 그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경찰, 신문 중에 박 이사장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는 임시구치소 안에서 심각한 뇌졸중을 겪었다. 그 발작은 그의 몸 절반을 마비시키고 말하는 능력을 손상시켰다. 한때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감미로운 말과 감동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었던 그는 이제 불분명한 신음소리만 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입은 비뚤어졌고 침은 통제할 수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는 얇은 감옥 매트리스에 무력하게 누워 심지어 용변 처리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고 그의 가족은 수치심 때문에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는 후회로 가득 찬 텅 빈 눈으로 축축한 감방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비서이자 내연녀였던 유라도 법의 그물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준호가 선물한 보석들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수사관 앞에서 유라는 모든 잘못을 준호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구하려고 했다. 그녀는 보험으로 보관하고 있던 불법 금융거래 기록을 포함한 모든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녀의 배신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물 취득과 살인계획, 공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때 값비싼 화장으로 항상 꾸며졌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쇠창살 뒤에서 칙칙하고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불륜녀와 아동 살해범을 혐오하는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고통스러운 감옥의 혹독한 삶으로 바뀌었다. 나와 민혁은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우리는 조금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나는 방에서 홀로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민준이만 떠올랐다. 그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그들이 빼앗아간 성스러운 생명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괴되었다. 사회는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성은 쓰레기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추가 증언을 위해 교도소 병원에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삼엄한 경비가 있는 복도를 지나 준호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문에 있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나는 그를 보았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깡마르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관리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더 이상 당당한 준호는 없었다. 오직 망가진 인간의 잔해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가 유리 너머로 내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움푹 들어간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입술을 움직여 아마도 사과하고 싶었거나 자비를 구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때 내 가슴을 불태웠던 증오는 이미 꺼지고 평온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나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여전히 굳건하고 온전하며 강하게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했다. 그가 약하다고 여겼던 나, 그 여자가 그를 파멸시킨 사람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준호, 그의 불구의 몸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속에 갇힌 그를 남겨두었다. 그 다리 위에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상처를 확실히 치유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마치 우주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방의 큰 거울 앞에 섰다.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낡은 집의 방이 아니라 더 소박하고 따뜻한 새 집에 서였다. 나는 평온을 상징하는 밝은 크림색 스카프를 정리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과 눈물로 부어있던 지은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을 거쳐 승리자로 나온 한 여성의 얼굴이었다. 내 턱에는 단호함의 선이 있었고 내 눈에는 강인함의 빛이 있었다. 오늘은 최종 선고일이다. 법원은 기자들, 아동보호 운동가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로 가득 찼다. 법정은 비좁고 더웠지만 나는 차갑고 평온했다. 민혁은 단정한 바틱 셔츠를 입고 내 옆에 앉았다. 그의 팔은 완전히 나았고 그는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재판부가 법정으로 들어설 때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던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준호는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방청객들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박 이사장은 건강이 악화되어 출석할 수 없었고 그의 변호사가 대신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그를 위해 계속 진행되었다.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다른 피고인석에 앉아 피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검사는 우렁찬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낭독하며 그들이 저지른 잔악 행위를 다시 설명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계획살인, 문서 위조, 부패, 그리고 핵심 증인인 김 선생님의 살해까지. 중년의 여성인 재판장은 날카롭고 현명한 시선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고 마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는 것 같았다. 판사의 입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흘러나와 피고인들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친자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감경할 사유가 없고 그의 행위가 매우 잔인하며 인류의 양심을 해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법정은 감사함의 외침으로 폭발했다. 알함두릴라. 뒤에서 몇몇 사람들이 외쳤다. 준호는 휠체어에서 움찔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들었다. 너무 늦은 후회의 소리였다. 그는 도망치고 싶은 듯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사형 선고는 그의 여정의 끝이었다. 박 이사장은 감형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마비된 몸으로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감방에서 썩어야 하는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유라는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내 어두운 과거의 장이 법적으로 닫혔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 책을 완전히 닫기 위해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하나 있었다. 국가에 몰수된 준호와 박 이사장의 모든 자산과 이 재앙의 근원이 된 내 아버지의 유산은 민혁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은 민준이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우리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친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 문 위에는 다채로운 글씨로 아름다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준의 집, 아동보호 및 교육재단. 그렇다. 나는 그 모든 유산을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과 안전가옥을 짓는 데 사용했다. 이곳은 민준이와 같은 운명을 가진 아이들에게 천국이 될 것이며 그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곳이 될 것이다. 나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고아원 복도를 따라 걸었다. 뒤쪽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나는 아이들이 공을 쫓아다니고 그네를 타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주로비 벽에는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김 선생님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또한 기금의 일부를 김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교를 개조하고 라니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새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했다. 그녀의 이름이 살인 피해자가 아니라 교육의 영웅으로 항상 기억되도록. 오후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감미로운 황금빛을 발산할 때 나와 민혁은 공원 묘지로 갔다. 민준이와 김 선생님의 무덤은 무성한 캄보자 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있었다. 그들의 무덤 위 잔디는 이미 푸르게 자라 있었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신선한 꽃들로 가득했다. 나는 민준이의 묘비 옆에 쭈그리고 앉아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어루만졌다. 더 이상 숨 막히는 슬픔의 눈물은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그리움만이 있었다. 엄마가 다 끝냈어, 아가. 나는 그 묘비의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은 벌을 받았어. 민준이 돈은 엄마가 다른 민준이 친구들을 돕는 데 썼어. 민준이는 이제 아플 필요 없어. 민준이는 천국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캄보자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몇 송이의 하얀 꽃잎이 내 무릎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묘지의 분위기는 너무나 고요하고 신성했다. 민혁은 조금 떨어진 뒤쪽에 서서 내가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주었다. 나는 긴 기도를 올리며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기도의 모든 구절을 통해 보냈다. 나는 마치 수천 톤의 짐이 마침내 내 어깨에서 벗겨진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엄마로서의 약속을 지켰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아이를 변호했다. 내가 일어서서 떠나려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 해가 나무들 사이로 아름다운 빛의 굴절을 만들어냈다. 묘지 오솔길 끝, 내 앞 약 10m 지점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그 모습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묻히기 전 마지막으로 내가 입혔던 것과 같은 옷이었다. 그건 민준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내 악몽에서처럼 창백하거나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건강해 보였고 볼은 발그레했으며 그의 미소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곳에 서서 행복에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내게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달콤한 작별의 손짓. 엄마, 저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손짓이었다.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과 얼굴에 활짝 웃음을 지으며 그의 손짓에 답했다. 잘 가, 아가. 내가 속삭였다. 민준이의 그림자는 희미해지는 햇빛과 함께 서서히 사라져 저녁의 따스함과 하나가 된 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 가슴 속의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이는 평안해졌다. 그는 정말로 더 좋은 곳으로 갔고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갔다. 나는 등을 돌렸다. 민혁이 나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내민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는 묘지를 떠나 어두운 과거를 등 뒤로 하고 나란히 걸었다. 저 앞에는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에 비친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인생은 아직 길고 나는 그것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나 슬픔에 잠긴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폭풍 후에서 살아남은 여자, 민준의 집의 설립자, 그리고 목소리 없는 아이들의 옹호자인 지은이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나는 고개를 든 채 그것을 맞이했다.